국가의 아주 큰 경제 정책 하나가 한 가족의 삶을 뭐랄까요? 뿌리채 흔들어 버릴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6억 원 규제라는 정책이 어떻게 한 가족의 꿈과 딱 부딪히게 됐는지 그 정말 절박한 사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한마디, 이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A씨의 심정입니다. 정부가 이런저런 계획을 내놓으니까 그걸 믿고 인생에서 가장 큰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모든 게 무너질 위기에 처한 거죠. 정말 야구로 치면 9회 말 투아웃에 규칙이 바뀌어버린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니 도대체 나라 경제를 살리자는 좋은 취지의 정책이 왜 한 개인의 삶을 이렇게 벼랑 끝으로 내몰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과정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 모든 사건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보죠. 바로 A씨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희망으로 가득 찼던 순간이 순식간에 위기로 돌변했는지 그 이야기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그냥 평범한 두 아이를 키우는 가장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아이 낳으면 집 살 기회를 주겠다고 만든 신생아 우선공급 제도에 희망을 걸었죠. 그리고 2025년 9월 정말 꿈에 그리던 서울 아파트에 덜컥 당첨이 된 겁니다. 와, 정부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진짜 내 집이 생기는구나. 이제 우리 가족 미래는 걱정 없겠다. 딱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아파트 값이 총 18억 6천만 원, 지금까지 계약금이랑 중도금으로 14억 9천만 원을 냈고요. 이제 마지막 잔금 3억 7천만 원만 내면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언뜻 보면 대출 한도가 6억이면 잔금 내고도 남네? 싶으시죠? 근데 바로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짜 문제는요, 저 남은 잔금 3억 7천만 원이 아니에요. 원래 집 살 때 입주 시점이 되면 그동안 냈던 중도금 대출, A씨는 이게 무려 9억 원이었거든요. 이걸 먼저 싹 갚고 그 다음에 새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 즉 주담대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 받을 수 있는 돈이 통틀어서 6억 원뿐이라면 9억 원짜리 빚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계산 자체가 안 되는 정말 구조적인 함정에 딱 빠져버린 겁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A씨를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넣은 정책이 뭐였을까요? 그 이름도 유명한 627 대출 규제입니다. 이 규제 내용은 아주 간단하고 또 그래서 더 강력합니다. 그냥 앞으로 수도권에서 집 담보로 새로 돈 빌릴 때는 무조건 최대 6억 원까지만 빌려주겠다 이겁니다. 아주 딱 잘라버린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무서운 점이 나옵니다. 이 6억 원이라는 한도가요, 집값이 10억짜리든 20억짜리든 상관없어요. 대출받는 사람 연봉이 1억이든 5억이든 빚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다 똑같이 6억. 그야말로 예외 없는 아주 강력한 규제였던 겁니다. 아니, 정부는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든 걸까요?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계부채라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 때문이었죠.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2025년 상반기인데 가계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4월에 5조 3천억, 5월에 5조 9천억, 6월에는 무려 6조 5천억 원이 늘었어요. 이 가파르게 치솟는 막대 그래프, 이게 바로 정부가 이러다 큰일 나겠다고 생각한 이유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정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보였던 겁니다. 이 폭탄이 터져서 경제 전체가 무너지기 전에 좀 욕을 먹더라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 규제를 통해서 크게 4가지를 노렸습니다. 첫째, 일단 빚이 늘어나는 속도를 잡고, 둘째, 빚 잔뜩 내서 집 사는 투기를 막고, 셋째, 부동산에만 쏠리는 돈을 좀 기업 투자 같은 생산적인 곳으로 돌리고, 마지막으로 집값 격차로 인한 자산 불평등도 좀 줄여보자, 이런 큰 그림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퍼즐 조각들이 다 모였습니다. A씨라는 개인의 꿈과 국가 경제를 살리려는 거대한 정책이 어떻게 꽝 하고 부딪히게 되는지 바로 이 지점에서 정책의 모순이 확 드러나게 됩니다. 보세요. 한쪽에서는 정부가 아이를 많이 낳으세요? 그럼 이렇게 특별 청약으로 집 살 기회를 드릴게요 하면서 희망을 줬습니다. A씨는 바로 이 약속을 굳게 믿었던 거고요. 그런데 바로 다른 쪽에서는 갑자기 이제부터 대출은 무조건 6억까지만 됩니다.
라는 새로운 규칙을 딱 내세운 거죠. 이게 뭐예요? 한쪽에서는 열심히 밀어주고 다른 한쪽에서는 다리를 걸어버리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A씨가 소송까지 가게 된 법적인 이유, 신뢰 보호의 원칙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나라가 한 약속을 믿고 움직인 국민을 뒤통수 치면 안 된다는 원칙이에요. A씨 입장에서는 나는 정부의 청약제도를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국가가 갑자기 말을 바꿔서 내 신뢰를 깨뜨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 6억 규제는 A씨 한 명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체에 정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죠. 마지막으로 그 후폭풍과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규제가 딱 시행되니까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대출이라는 돈줄이 막히니까 집 사는 사람이 뚝 끊겼고요. 건설사들도 이제 집 지어봤자 팔리지도 않겠다 싶으니까 새 공사 계약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무려 5년 반 만에 최저치였다고 합니다. 시장이 그냥 꽁꽁 얼어버린 거죠. 특히 A씨처럼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내 집을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많은 분들에게는요, 이 상황이 마치 열심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거의 다 와서 누군가 밑에서 그 사다리를 확 걷어차버린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줬을 겁니다. 결국 A씨의 사건은 법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은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가계부채 관리라는 국가 전체의 더 큰 이익을 위해서 한 개인이 집을 갖고 안정적으로 살 기본적인 권리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게 과연 정당한가 하는 질문이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아주 무거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맞습니다. 국가 전체의 안정을 위해서는 때로 개인의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선은 과연 어디일까요? 어디까지가 우리가 감수해야 할 필요한 희생이고 어디부터가 부당한 희생이 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건 아마 우리 사회 모두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